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환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개요? 네,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동영상 강의로 연결을 작성할 수 있게 뭔가 어떤 강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최소한 볼 수는 있어야겠다. 그것도 혹시나 회계사가 이제 작성을 한다면 그 작성을 검토는 할 수 있어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살짝 개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제 연결이 지금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기존에는 연결 종속기업이 그러니까 100%를 취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속기업이 이제 외감 정도의 수준이 외감 대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감 수준이 돼야지 종속기업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종속기업을 갖고 있지만 그 규모가 외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결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2020년에부터는 그런 어떤 외감 기준이 돼야지 종속기업으로 한다는 그 단서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연결 대상이 된다면 모두 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지분법인데 지분법은 이제 지분법 중소기업 특례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은 이제 지분법 대상 회사에 대해서 지분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다만 어, 그 연결 대상이 되면 해야 된다. 무조건. 뭐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 특례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다 연결 대상이 되니까 지원법도 같이 해야 되는 뭐 당연히 지원법과 연결은 일치가 되겠죠. 뭐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은 됐고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연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 중소기업은 다 하나씩 웬만한 규모의 회사들은 좀 갖고 있으시죠. 예. 일단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분율을 이제 50% 초과 할 때는 뭐 거의 뭐 무조건 종속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배력을 이제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50%를 초과를 무조건 연결. 혹시나 좀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뭐 주주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관계자가 뭐 다분지 지분을 소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감사인하고 좀 협의해서 연결 대상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도 감사 뭐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까지 종합해서 감사 계약이 돼야겠죠. 예, 연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두가 좀 3분이네요. 좀 길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연결이. 예, 제가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리는데요. 결국 연결은 한 회사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랑 우리 회사랑 그 중소기업이 한 개의 회사였으면 어떻게 재무제표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연결 절차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네, 연결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 회사니까 뭐 당연히 재무제표를 합치는 전화가 왔습니다. 합쳐야겠죠? 네, 합쳐서 뭔가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는데요. 재무제표를 합치기 전과 합치기 후. 합치기 전에 어떤 조정과 합치고 나서의 조정.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합쳐야 됩니다. 예, 일단 뭐, 한 개라고 하죠. 이 두 개 회사를 이제 재무제표를 BS, PL 합칩니다. 말은 쉽죠? 합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정 과목이 두 개가 통일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우리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저기는 또 장기 받으러 온 게 있고 뭐 이런 경우 네, 합쳐야겠죠. 특히 또 외국 회사라면 어떤 우리의 계정 과목과 그네들의 계정 과목을 이제 매핑을 시켜서 잘 합쳐야겠죠. 결국 이 문제 계정 과목의 통일화 문제는 네, 이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도해지겠죠?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회계 처리. 같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근데 서로 회계 처리가 달라. 회계 처리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각하상각 방법. 우리는 정액법이고 저기는 정결법이고 합치면 예,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외국 회사가 나오죠. 외국 회사가 있으면 그네들의 또 회계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런 또 기본적인 차이가 있겠죠. 회계 기준과의 차이. 그걸 이제 통일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회계 처리의 일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회가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달러든 뭐 위안화든 이제 해당 나라의 통화일 겁니다. 그걸 다시 원화로 맞추는 작업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자산부채는 현행환율로 환산을 하고 손익 항목은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하고 자본은 역사적 환율이라고 해서 발생 시점의 환율. 예, 굉장히 어렵죠. 예, 세팅을 이제 초반에 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여금은 결국 역사적 환율이니까 해당 해의 평균 환율이 되겠죠. 예, 그래서 환율을 일치시켜야 된다. 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정 과목을 일치시키고 회계 처리를 통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외일 경우에는 그 환산을 해서 통화를 맞춘다. 그래야지 이제 합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점집을 합친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조정이라는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자, 일단 합쳤어요. 합치면 한 개 회사가 된 거 아니죠? 네. 한 개의 회사, 만약에 하나의 회사였으면 서로 간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표시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개인, 뭐, 예를 들면, 이쪽 공장에서 이쪽 공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거 매출로 인식 안 하죠? 한 개의 회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1번 투자자본상계, 2번 내부거래상계, 3번 채권채무상계, 네, 4번째 미실현 손익의 제거.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본상계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지분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도가는 증권이든 지분 부적용 투자 주식이든 그런 어떤 투자 주식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 거죠. 그에 해당해서는 뭐 자본금 내지 주발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면 이 두 개가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깔끔하죠. 우리 주식 없애고 그네들의 보통 자본금, 주발초 없애면 됩니다. 최초 100% 설립이었으면 주발초도 없죠. 그냥 자본금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외부 지분한테 회사를 사서 다른 주주한테 사서 인수를 한 케이스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영어권도 나오고 사실 뭐 PPA 보고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근데 뭐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그런 잘 안 해도 보통 다 영어권으로 하고, 근데 이제 IFRS에서는 이제 PPA 보고서를 받아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있는지 검토해라.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건 제외하고요. 결국은 좀 쉽게 100% 우리가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를 예를 들면 우리의 투자 주식과 저쪽에 자본금 이거를 상계 제거하는 분계를 넣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환산 얘기했죠? 우리 투자 주식은 원화로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해외라면 자본금이 역사적 환율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의 환율 그 투자 시점의 환율을 좀 뭐 과거 한 10년 전 막 환율을 조회해서 환율 사람 되겠구나.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투자 주식하고 일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치시키면 됩니다. 자, 결국 이 어떤 그네들의 자본 그 부분은 우리의 투자 주식을 고려해서 좀 환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 실무적인 팁으로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부 거래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매출, 이 공장에서 뭐 1공장에서 2공장으로 매출한 부분은 내부 매출이니까 매출로 계산 안 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뭐 B 법인으로 매출한 부분이 있으면 연결해서는 한 회사로 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상계 제거시켜 줍니다. 우리는 매출로 잡고 있을 거고 저쪽은 원가로 잡고 있을 거고 이렇게 상계시켜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까지 3번까지 말씀드리고 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관리는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 매입일 수도 있고, 우리는 매출인데 저기는 유형자산으로 잡히는 뭐 그런 건도 있을 수 있고, 적절하게 상계 제거 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 채권 채무 상계.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채권이 있고 상대편에 채무가 있을 거고. 네, 그럼 요거를 제거를 해 줘야겠죠. 서로 간의 채권 채무는 한 회사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채무를 상계를 시켜줍니다. 자, 2번, 3번. 네, 내부 거래 상계하고 채권 채무 상계하고. 사실은 이 단계 전에 먼저 단계가 필요하죠. 네, 채권 채무 서로 간의 거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크게 차이가 벌어진다면 사실은 우리 회사가 또는 저희 조성업 기업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사를 하고 차이가 난다면 원인 파악을 해야겠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그 어떤 해외 수출 수입권의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오류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FOB로 팔아서 우리는 매출을 인식했는데 저쪽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원가로 매입으로 잡지 않았다. 네, 이거는 오류죠. 저쪽 회사도 사실 FOB이기 때문에 미착품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오류의 케이스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차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첫 어떤 감사를 종속기업의 감사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채권 채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실제로 이제 종속기업에 대한 관리를 잘 해왔으면 이런 게 이제 어떤 차이가 안 날 텐데 통상적으로 참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 사실 차이부터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왜 났는지 저쪽에서 환산을 단순히 안 한 차이인지 뭐 아까 미착품 같은 시간 차이인지 뭐 여러 가지를 조금 해서 그걸 어떻게 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도 10여 년, 10년 넘게 감사를 하면서 좀 많이 봤는데요. 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채권 채무를 그렇게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예,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업 데이터와 저희의 그 구매 데이터를 맞추는 거죠. 당연히 맞겠죠. 예,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원장 대 원장으로 비교해라. 반드시. 예, 그게 똑바로 회계 처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것은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데이터끼리 맞춰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본 한계, 내부 거래 제거, 뭐 채권 채무 한계까지 합니다. 네 번째가 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미실현 손익의 제거입니다. 결국 이제 연결했을 때 합친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손익 차이는 이제 미실현 손익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미실현 손익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제 B회사 종속기업한테 재고를 판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네들도 재고 자산을 잡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외부로 이제 매각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그 재고에 우리의 이익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서로 간의 거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재고자산에 묻어있는 우리의 이익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거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매입했다는 재고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원가율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은 로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원가는 그네들의 판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총 그냥 평균 원가율을 쓸 것이냐에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고를 뽑아내는데 재고를 꼬리표가 안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 A사한테 매입한 재고라고 뽑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총 재고에다가 A사에 대한 매입 비율을 곱해서 어떤 어, A사한테 매입으로 추정되는 재고 금액을 뽑아낼 것이냐? 뭐 이런 논리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 또 아이템별로 할 것이냐, 그룹별로 할 것이냐. 그 원가율을 쓰거나 어떤 매입 비율을 쓸 때 뭐 12월 거를 쓸 것이냐, 뭐 1년 평균을 쓸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붕괴는 당연히 저쪽에 재고를 없애는 붕괴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재고를 없애고 이제 매출 원가를 조정하는 이런 붕괴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산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산 전에 뭔가 합산을 위해서 조정해야 될 게 있고 합산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해야 되는 이 분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작성을 해야 이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연결정산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연결정산표 시트를 좀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정표를 작성하기 위해 그리고 연결주석을 작성하기 위해 그네들의 정보를 이제 100% 완전성 있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패키지, 연결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줘서 저쪽에서 작성을 해서 주면 우리가 그걸 갖고 연결도 하고 연결 주석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주석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치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 주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석을 이 패키지 내용에 있는 이 주석들을 합산하는 뭔가 시트가 조금 세팅되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석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로 하면 재무상태표 BSPL이 아니죠. 현금흐름표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현금흐름표를 재무상태표 이렇게 차이를 해가지고 현금표를 뽑아내잖아요. 연결재무제표를 갖고 현금표를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 변동이 좀 흔들리면은 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해외가 있어서 외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걸 한 번에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에, 각각의 회사의 현금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합쳐야 된다. 그럼 연결연결표도 똑같죠? 합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정들을 연결 조정들을 반영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결은 BSPL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표도 있고 주석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본 변동표가 제일 어렵죠. 투자 자본 상계를 잘했냐? 그럼 이제 자본 변동표에 특별하게 모르는 숫자가 없이 딱 했을 때 검증이 되느냐? 자본 변동표의 검증이 맞으면 연결 잘 됐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 변동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꼬시키 뭐 이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결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뭐 좋은 소식으로 조금 연재를 할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엑셀 시트 작성해서 조금 엑셀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올리려고 뭐 할 계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러면은 연결은 그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회계 기준에 맞게. 지금 뭐 작은 규모의 종속회사라면 그냥 어떤 뭐 세무대리인 맡겨가지고 부기장을 하고 있겠죠. 그럼 조금 회계 기준에 조금 어긋난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회계 기준에 맞게 다 조금 정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또 회계 기준에 또 안 맞게 하다 보니까 정기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2020년에 정확한 재무제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감사인과 협의가 필요할 텐데 종속기업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면 이제 감사를 좀 감사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사, 종속기업에 대한 뭐 당연히 지배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계약에 반영이 될 거고요. 종속기업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도 빨리 협의를 해서 감사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을지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 시에는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약이 2월 14일까지였죠. 이제 슬슬 회계법인도 선정하고 계약 보수에 대한 것도 좀 협의하고 아직 좀 이르나요? 11월 초네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 좀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요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하기 전에 일치시키는 여러 가지를 뭐 계정 과목을 일치시키고 회계 처리 일치시키고 뭐 통화 일치시키는 문제 그리고 합치고
합치고 나서 연결 조정으로 이제 투자자본 단계, 내부거래 단계, 채권 채무 단계, 그다음에 미실현 손익 제거까지 하면 연결 재무제표가 나오고. 근데 연결 재무제표는 BSP뿐만이 아니라 현금흐름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석까지 작성돼야 연결 재무제표, 연결 감사 보고서를 이제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